네, 안녕하세요. R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발표를 맡게 된 집현전 초급 12조 김재현, 권상현입니다. 저희 R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케라스를 이용한 텍스트 분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스팸 메일, 로이터 뉴스, IMDb 리뷰 감성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후에 실제로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 영화,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한국 스팀 리뷰 감성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가장 계속해서 하게 될 텍스트 분류란 텍스트를 입력으로 받아 텍스트가 어떤 종류의 범주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팸 메일 분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메일과 스팸 메일이라는 두 개의 범주를 정해놓고 메일 본문을 두 개의 메일 종류 중 하나로 분류하는 작업을 뜻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텍스트 분류에는 영화 리뷰 텍스트를 이용한 감성 분석이나 그다음에 텍스트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분류할 범주가 두 가지라면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세 가지 이상이라면 다중 클래스 분류,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바닐라 RNN, LSTM, GRU와 같은 RNN 계열의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텍스트 분류를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라스를 이용한 텍스트 분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진행할 텍스트 분류는 모두 지도 학습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 분류기에 들어가는 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데 지도 학습이므로 여기서 레이블은 저희가 원하는 정답 값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텍스트 그리고 그거에 알맞는 정답인 레이블 이 데이터를 이제 훈련된 모델에 이제 훈련을 시키고 이 훈련된 모델이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전체 데이터를 전부 훈련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테스트용은 일부 남겨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만 개의 샘플 데이터가 있다면 18,000개의 훈련용 데이터와 2,000개의 테스트용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이 끝난 후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정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케라스에서 임베딩 레이어는 각각 단어에 대해 정수로 변환된 입력에 대해서 임베딩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단어의 정수를 부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는 단어를 빈도 순대로 정렬을 하고 순차적으로 정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등장 빈도순으로 단어를 정렬한 다음에 정수를 부여하였을 때 장점은 등장 빈도수가 적은 단어를 뒤에서부터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RNN으로 분류를 할 때 이렇게 모델에서 심플 RNN 레이어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플 RNN 인자를 좀 설명을 드리면 히든 유닛 같은 경우에는 RNN 출력의 크기, 즉 은닉 상태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고 인풋 쉐입 인자에는 이렇게 타임스텝과 인풋 이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타임스텝스는 시점의 수, 즉 각 문서에서의 단어의 수를 나타내게 되고 인풋 빔은 입력의 크기, 즉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RNN에서의 다대일 문제도 있는데 텍스트 분류는 RNN의 다대일 문제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시점에 대해서 입력을 받지만 최종 시점에 RNN 셀만이 은닉 상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을 보시면 모든 시점에 대해서 입력을 받지만 최종 시점에 RNN 셀만이 은닉 상태를 출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이진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을 하고 손실 함수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합니다. 3개 이상의 선택지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고 손실 함수로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중 클래스 분류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n개라면 출력층에 해당되는 덴스 레이어 크기, 즉 출력층의 뉴런의 수가 n개가 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스팸 메일 분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캐글의 스팸 메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스팸 메일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 세트를 받은 다음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읽고 총 샘플의 수를 출력을 해보면 5,572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 일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컬럼에 햄, 스팸, 즉 햄은 정상적인 메일을 뜻하고 스팸은 스팸 메일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이 뒤쪽에는 뒤쪽 컬럼들은 이제 모두 난 값을 갖고 있어서 저희 스팸 메일 분류하기에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컬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전 처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앞쪽에서 이 컬럼들을 제거를 하고 이 햄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그다음 스팸 같은 경우는 1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처리를 수행한 후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결제값 여부를 확인을 해보고 결제값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샘플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샘플의 수가 5,169개로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레이블에 대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번, 즉 정상 메일의 비율이 1번인 스팸 메일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장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scikit-learn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문제가 정상 메일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 트레인의 정상 메일이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들어가게 되면 학습이 치우쳐지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학습 방향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티파이 인자를 사용하면 Y 데이터, 즉 레이블을 트레인과 테스트 셋에 적절한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와 테스트 셋을 스플릿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플릿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훈련 데이터에서의 정상 스팸 메일의 비율이 81대 12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서도 정상 메일 스팸 메일의 비율이 81대 12 정도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RNN으로 스팸 메일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제 컴파일한 다음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총 4번의 에폭으로 훈련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훈련이 완료된 후에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을 하게 되면 0.9574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에폭에 대한 로스의 그래프인데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밸리데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팸 메일 데이터셋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좀 과적값이 빨리 와서 이렇게 한 3, 에폭 3 정도에서 이제 로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라면 이 정도에서 이제 훈련을 멈춰야 합니다. 다음은 로이터 뉴스 분류하기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라스에서 데이터셋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로드 데이터 메서드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때 테스트 스플릿 인자를 줄 수 있어서 전체 로이터 뉴스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의 비율을 얼마로 둘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20% 정도로 둬서 다운을 받고 데이터셋을 확인을 해보면 훈련용 뉴스 기사가 8,982, 테스트용 뉴스 기사가 2,246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총 46개로 확인됩니다. 다음에 뉴스 기사의 최대 길이는 2,376 그리고 뉴스 기사의 평균 길이는 145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카테고리 분포를 좀 살펴보게 되면 카테고리는 0부터 45, 즉 46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고 3번을
레이블과 4번 레이블이 가장 높은 비율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이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getWordIndex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해서 특정 단어가 어떤 인덱스에 매핑된 딕셔너리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딕셔너리를 확인해 보면 이거 같고, 즉 모즈라는 단어는 8803번 인덱스에 매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인덱스를 워드에 매핑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운받았던 워드 투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 인덱스 투 워드에 0번째, 1번째, 2번째는 이 패드 그리고 SOS, unknown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로이터 뉴스 데이터셋에서 이제 정의한 핵심으로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인덱스 투 워드를 만들어주면 되고, 인덱스 투 워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데이터셋에 있는 것을 복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복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전 처리가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읽을 수는 없지만 이 인덱스 투 워드를 이용을 해서 복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LSTM으로 로이터 뉴스를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스트 스플릿 0.2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제 numWords라는 인자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복탭 사이즈가 1000으로 이것은 단어 등장 빈도가 상위 1000개인 단어를 대상으로만 이 데이터셋을 로딩하겠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패드 시퀀스를 사용을 해서 인풋 데이터의 길이를 모두 100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투 카테고리 칼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LSTM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컴파일하고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콜백 2개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얼리 스타핑과 모델 체크포인트 콜백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얼리 스타핑 같은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로스가 4번 증가하게 되면은 얼리 스타핑을 하게 되는 콜백이고, 모델 체크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값이 출력되는 그 상황에서 모델을 베스트 모델 H5의 파일에 저장하게 되는 체크포인트 콜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는 테스트 데이터를 쓰게 되는데, 이때 이 테스트 데이터는 밸리데이션에만 사용되고 실제 모델이 훈련되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 테스트 데이터를 테스트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폭을 30번을 했는데 지금 에폭 23번에서 훈련을 할 때 얼리 스타핑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스트 모델을 로드를 해서 테스트 정확도를 확인해 보면 0.7159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로스 그래프를 보면 트레인 로스는 계속해서 낮아지지만 테스트 로스,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에 사용했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로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감소하다가 이쯤에서 계속 증가해서 요즘 얼리 스타핑이 생겼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IMDb 리뷰 감성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IMDb 또한 케라스에서 데이터세트를 제공을 하므로 로드 데이터로 가져올 수가 있고, 데이터세트를 확인을 해보면 훈련용 리뷰 개수가 25,000개, 테스트용 리뷰 개수가 25,000개로 동일한 비율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총 2개로 긍정과 부정 리뷰가 있습니다. 또한 리뷰의 최대 길이는 2494, 그리고 리뷰의 평균 길이는 283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getWord 인덱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인덱스와 워드를 매핑하는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고, 다시 딕셔너리로 데이터세트 하나를 복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GRU를 사용해서 IMDb 리뷰 감성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넘어지는 만을 줘서 상위 10,000개의 단어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로드를 하고 패드를 줘서 길이를 맞췄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GR을 활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훈련을 했고, 이제 훈련을 이제 총 에폭을 15를 했었는데 에폭 9에서 얼리 스타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모델을 가져와서 다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정확도가 0.8826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IMDb 리뷰를 임의로 가져와서 저희가 앞에서 학습시킨 모델에 이제 대입을 해서 분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져온 리뷰를 이제 모델에 넣을 수 있게 전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뉴 센텐스 리뷰가 들어오면은 먼저 정규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숫자와 영문자를 다 제거를 하고 소문자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총 그 단어 등장 빈도가 10,000개, 10,000 이하인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만 이제 어펜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10,000 이상 등장 빈도가 10,000 이상이거나 또한 키 에러가 일어날 경우에는 즉 앞에서 봤던 언노운 토큰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하게 되고, 이것을 모델로 프리딕트를 하게 되면 스코어가 0.5 이상 0.5가 보다 큰 경우에는 긍정 리뷰로,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부정 리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블랙팬서 1점 리뷰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본 결과 98%로 부정 리뷰로 판단을 했고, 어벤져스 10점 리뷰를 가져와서 넣은 결과 96%로 긍정 리뷰를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학습시킨 모델이 제대로 리뷰의 감성을 분류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텍스트 분류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분류기이고,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속하진 않지만 머신러닝 주요 알고리즘으로 분류되어 있어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는 베이지 정리를 사용을 합니다. 베이지 정리는 조건부를 확률하는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식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고 그 전체를 다시 B로 나눈 확률과 같다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서 텍스트 분류를 좀 수행을 해보면은, 먼저 입력 테스트에 있을 때 정상 메일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팸 메일의 확률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 공식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입력 테스트 확률은 같은 값이므로 둘 다 소거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입력 텍스트가 총 3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나이베이즈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가 모두 독립되어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다시피 나이베이즈 분류기에서는 단어의 등장 빈도만 고려를 하고 순서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 메일 분류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먼저 이러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uFree Lottery라는 이 단어에 대한 스팸 메일 분류를 해보게 되면 앞에서 이 공식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어에 uFree Lottery를 넣고,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 같은 경우에는 총 6개 중에 3개의 스팸 메일, 3개의 정상 메일이 존재해서 6분의 3, 즉 2분의 1을 똑같음으로 서로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고, 이 식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상 메일의 값이 0, 그다음에 스팸 메일의 값이 0.012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메일 값보다 스팸 메일 값이 더 크므로 이 분류기는 이 단어, 이 텍스트를 스팸 메일이라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0이라는 부분인데, 이쪽 하나가 이제 0이 돼버리면은 이 앞부분이 아무리 크더라도 곱하면 0이 되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 위해서는 보통 라플라스 스무딩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라플라스 스무딩은 각 단어에 대한 확률 분포, 분자, 분모, 분자 전부 숫자를 더해서 분자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재현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NN을 이용한 텍스트 분류 5-3 뉴스그룹 데이터 분류하기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킨런에서는 20 뉴스그룹이라고 불리는 이제 20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뉴스그룹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scikit-run.data셋에 패치 20 뉴스 그룹을 임포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이때 서브셋 부분에 이제 o를 넣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운받게 되는 것이고, 트레인만 넣으면 이제 훈련 데이터만, 또 테스트만 넣으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학습 데이터의 이제 첫 번째 샘플을 확인해 보면 이제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이전 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나이브 베이지 분류를 해볼 텐데, 이제 우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임포트하고, 이제 나이브 베이지 분류를 위해서는 또 데이터를 이제 백오브 워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때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백오브 워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데이터를 이제 TF-IDF 가중치를 적용한 이제 TF-IDF 행렬로 텍스트 분류를 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TF-IDF를 사용하게 되면은 성능의 개선을 얻을 수는 있지만, 또 이제 절대적으로 성능이 항상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브 베이지 분류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객체를 또 이제 생성하게 되고 이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이제 그런 정의들은 이제 PPT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알파의 이제 1.0은 라플라스 스무딩이 적용되었음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영화 리뷰 감성 분석하기, 또 이제 쇼핑 리뷰 감성 분석하기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LSTM이나 이제 GRU에 대한 이제 좀 간단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STM 셀입니다. 기존의 RNN을 거치면서 이제 데이터가 변환되므로 일부 정보는 내 훈련 스텝 후 사라지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RNN의 상태는 사실상 첫 번째 입력의 흔적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 메모리를 가진 여러 종류의 셀이 연구되었었고, 이제 LSTM이 이제 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7년에 이제 LSTM은 소개되었고, 또 이제 훈련이 빠르게 수렴하고, 또 이제 데이터에 있는 장기간의 이제 의존성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 은닉층의 메모리 셀에 망각 게이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를 추가해서 이제 불필요한 기억을 또 지우고, 또 이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이제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forget 게이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과거 정보를 이제 잊기 위한 게이트입니다.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해서 출력 범위는 이제 0에서 1이기 때문에 출력이 0이면 이제 이전 상태의 정보는 있고, 이제 1이면 이제 이전 상태의 정보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 게이트가 있는데, 이제 현재의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게이트이고, 아웃풋 게이트는 이제 최종 결과를 위한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STM은 이제 시계열, 이제 긴 텍스트, 이제 오디오 녹음 등에서 이제 장기 패턴을 기억하는데 이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RU가 있는데, GRU는 이제 Gated Recurrent Unit의 약자입니다. LSTM과 성능은 거의 유사한데, 이제 복잡했던 LSTM의 구조를 좀 간단화시킨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GRU에서는 이제 홀깃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를 합친 업데이트와 리셋 게이트, 이렇게 두 가지의 게이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LSTM과 성능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게이트가 이제 3개에서 2개로 줄어서 이제 학습할 가중치가 적어졌으니 이제 연산량도 줄고, 당연히 학습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영화 감성 이제 분류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코드를 리뷰하지는 않을 것이고 20만 개 리뷰로 구성된 데이터로 이제 영화 리뷰에 대한 텍스트와 해당 리뷰가 이제 긍정인 경우 1, 이제 부정인 경우에 이제 0을 표시한 이제 레이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훈련용 데이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5만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라벨 값을 보게 되면은 이게 3819, 312 이제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포스터 보고 초딩 영화인 줄, 오버 연기조차 가볍지 않구나. 이거는 이제 라벨 값이 0이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라벨 값도 일단 전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선 중복 데이터를 좀 제거하였습니다. 대략 4,000개 정도의 이제 중복 샘플이 있어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제거했고 또 이제 리뷰의 이제 긍정 유무 비율도 확인을 했는데 이제 거의 반반 이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큐멘트에서 이제 너를 가진 데이터가 한 건 있어서 이제 이 데이터 드랍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한글만 남기고 이제 영어, 숫자, 특수문자 등을 이제 빈값으로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이런 전처리 과정이 이제 모델 성능에 이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토큰화입니다. 또 토큰화 때 또 이제 불용어도 제거하는데 이제 토큰화를 위한 형태소 분석기는 이제 KONLP와의 이제 OKT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한국어 토큰화는 이제 영어처럼 이제 띄어쓰기 기준이 아닌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스템은 이제 true 이제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정 수준의 정규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토큰화 작업 시간은 이제 대략 한 8분 30초 정도 걸렸고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러는 이렇다, 만드는은 만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이제 텍스트를 숫자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정수 인코딩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빈도수가 낮은 단어들을 좀 배제하고자 하였고 등장 빈도수가 3회 미만인 단어들의 비중을 확인해 봤는데 빈도가 이제 2회 이하인 단어들은 단어 집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데 하지만 이제 실제 훈련 데이터에서의 이제 등장 빈도로 차지하는 비중이 1.8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빈도가 2 이하인 단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정수 인코딩 과정에서 이제 배제하는 이제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STM으로 이제 네이버 영화 리뷰 감성 분류를 진행해 봤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폭은 이제 처음에 이제 15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8에서 학습이 끝났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얼리 스타핑 때문인데 이제 검증 데이터의 손실이 증가하면 이제 과적합 징후이기 때문에 이제 검증 데이터 손실이 4회 증가하면 정해진 에폭에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학습을 조기 종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델 체크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이제 이전보다 좋아지는 경우에만 이제 모델을 저장하는 식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렇게 리뷰를 보면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이제 좀 좋은 성능이 보인다고 알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 영화 개꿀잼 흔히 이제 93.32%의 확률로 이제 긍정 리뷰, 뭐 이 영화 핵노잼 뭐 98.29%의 확률로 부정 리뷰 이렇게 잘 예측을 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이버 쇼핑 리뷰 감성 분류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코드는 이제 사실 영화 리뷰 감성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몇몇 다른 부분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이제 레이블 값이 따로 없어서 이제 평점이 이제 4에서 5점인 리뷰에는 이제 레이블을 이제 1로 주고 이제 평점이 이제 1, 2점인 리뷰에는 이제 레이블 값을 0으로 이제 부여했습니다. 이제 부여된 레이블은 이제 새로 생성한 이제 레이블이라는 열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쇼핑 리뷰 감성 분류하기 때 이제 맥캡으로 이제 학습을 했는데 이게 좀 설치가 좀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어서 책에서 알려준 방법이나 또 이제 아래 GitHub 주소에서 설명해주는 방법 통해서 설치가 가능하고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설치를 하더라도 이제 런타임 다시 시작을 꼭 하셔야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감성 분류를 해봤는데 예측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정확도는 92%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이 상품 진짜 좋아요. 저는 강추합니다. 대박의 경우는 이제 뭐 97.58%의 확률로 긍정 리뷰인 걸 알 수 있듯이 좋은 성능을 또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 LSTM으로 이제 한국어 스팀 리뷰 감성 분류하기인데 이제 바이 LSTM은 이제 양방향 LSTM이고 이제 기존의 LSTM 계층에 역방향으로 처리하는 LSTM 계층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은닉 상태는 두 LSTM 계층의 은닉 상태를 연결한 벡터를 출력하게 되고 또 이제 양방향 LSTM의 특징은 출력값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파라미터를 동시에 학습하는 이제 종단간 학습이 가능하고 또 단어와 구간 유사성을 입력 벡터에 내재화해서 성능을 또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길어도 이제 성능은 저하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제 최근 머신러닝 분야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제 양방향 LSTM이 이제 바이 LSTM이었습니다. 이제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12장 발표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